당신은 국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폭발도 사이렌도 탱크나 깃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일어난 일은 분명한 단절이었습니다. 역사의 균열을 남기는 조용하지만 깊은 단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한 가지 질문, 그리고 하나의 대답.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앞에서 드러난 건 단지 정치적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집단적인 피로감이었고 국민의 자존심에서 우러난 결심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작은 형제처럼 취급받아온 캐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 통상부 장관 도미니크 르블랑은 단호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외교 연설의 암시에만 머무르는 말을 그는 정면으로 밝혔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킬 것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좋은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정치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원칙 선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가까운 동맹국에게 보여온 가부장적 태도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발언이 그렇게 강하게 울려 퍼졌을까요? 그건 이 말이 평범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에 걸친 공개적인 모욕, 사전 협의 없는 관세 부과, 백악관에서 쏟아지는 숨겨지지 않은 조롱, 도널드 트럼프는 집착에 가까운 통제욕으로 캐나다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에서요. 하지만 어떤 국가 이익이 자신의 가장 큰 고객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아닌 바로 캐나다입니다. 4천만 명 남짓한 인구를 가진 이웃나라. 수십 년간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산업이 타격을 받아도 참아온 나라. 도발이 계속돼도 대화를 유지하려 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 마지막 모욕 앞에서 그들은 마침내 방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건 캐나다를 벽끝까지 몰아쓴 셈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항복이나 사과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굴욕적인 협상 재개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도미니크 르블랑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미 금이 간 외교 유리창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즉시 사방으로 튀어갔습니다. 미국 언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늘 온순하고 예측 가능한 나라였던 캐나다가 어떻게 감히 방역을, 어떻게 감히 트럼프 정부를 실망스럽다고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다니,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유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정적 식민지처럼 취급받아온 현실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발언을 통해 단지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자국의 존엄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단절에는 캐나다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간 캐나다의 외교는 미국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 의존과 상징적 자율 사이의 미묘한 균형. 이제 그 균형을 끊는다는 건 자신의 일부를 끊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캐나다 국민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질문은 아직 거리에서, 마트에서, 국경과 기업 이사회에서 천천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르블랑의 발언은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축적된 긴장의 결과였습니다. 무분별한 관세, 말도 안 되는 성명, 그리고 캐나다를 미국 제국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시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장 어이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농담처럼 내뱉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별로 편입시키자는 말. 그는 만찬 중 건배하듯 가볍게 말했지만 그건 단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위협이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다 빼앗겠다. 그런 메시지를 농담에 숨겨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캐나다는 결단했습니다. 퍼센트는 협상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를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캐나다를 가짜 나라라고 부르고 미국 덕에 살고 있으니 감사하라고 말하고 총리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대만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막아달라는 중국 주석의 전화를 받고선 바로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캐나다, 일본, 한국에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라는 명목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명백한 위선이었지만 캐나다는 오랫동안 전략적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서사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입장을 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분명히 그어졌습니다. 이 선은 넘지 마라. 그 선언은 미국 TV 생방송에서 한 명의 장관이 한 단어에 무게를 담아 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농담이야 라며 당신을 깎아내렸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뺨을 때린 것도 직접적인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론 가볍게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엔 상대를 깎아내리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간 가르치려는 말투,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눈빛, 직장이었을 수도 가족 모임이었을 수도 도와주려고 한 말이야 라던 사람에게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묘한 무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최근 몇 달간 미국과 캐나다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언사는 처음엔 단순히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유심히 바라보면 훨씬 더 파괴적인 본질이 드러납니다. 상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려는 시도, 공공연한 굴욕, 주권 국가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전략.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자고 했을 때 그건 단지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배 욕구의 전면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제안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말입니다. 그는 협상에서 이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대의 저항조차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들고 굴복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30세에서 65세 사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압니다. 언젠가 인생에서 자존심을 삼켜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직장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의 구조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농담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들은 적 있으시죠? 분명히 불쾌했지만 그 순간 싸우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졌던 적. 캐나다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감정이 바뀐 겁니다. 점점 커져가는 목소리들, 바닥난 인내심. 미국 언론이 캐나다의 과잉 반응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지친 마음의 표출입니다. 경제 안정을 이유로 무례함을 삼켜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또 하나의 관세, 또 하나의 비난,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입시킨다는 어이없는 혐의, 공식 보고서가 그 어떤 연관성도 부정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이라는 이상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많은 나라에선 이런 단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추억과 약속, 그리고 실망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여러 세대가 자라면서 믿어왔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거울이고 모델이고 문화적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에 이르러 그 거울은 금이 갔습니다. 80년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워싱턴과 맞서는 캐나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신화를 믿고 자란 이들에게 이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캐나다는 현기증을 유발하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르블랑의 인터뷰는 강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심장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58세 여성,
미국 자재에 의존했던 공장 폐쇄로 남편이 일자리를 잃은 그녀. 63세 남성, 이런 뉴스는 익숙하다며 텔레비전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34세 청년,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미국의 세금과 압력으로 꿈이 꺾이고 있는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조롱하고 외교를 우롱하고 주권을 흥정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깨어난 자존심. 그 자존심은 망설임 속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흐름은 바뀝니다. 단번에가 아니라 파도처럼. 작은 저항이 정책이 되고 작은 행동이 보이콧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는 권력을 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뢰. 캐나다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애국심이라 포장한 권위주의적 언사는 이제 세계의 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협상이라는 그의 말은 더는 매력적이지 않고 외부의 적이라는 반복된 서사는 진부하고 지겹고 예측 가능합니다. 캐나다 가정의 대화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헛소리 했네에서 이건 더 큰 불안정화의 일부야로. 이제는 아무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부모, 조부모, 교사, 자영업자 모두가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가 얼마나 모욕당해야 반응할까요?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그 이상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캐나다는 마침내 그 자존감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예의 바름은 복종이 아니며 온화함은 약함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이죠. 이 변화, 관용적인 국가에서 당당한 국가로의 전환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깼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과거의 행간 속에 이미 쓰여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즉흥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관세, 모든 위협, 51번째 별에 관한 말까지 그 모든 건 수십 년간 쌓여온 정책, 감정,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하룻밤 사이에 캐나다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닙니다. 시진핑 역시 우연히 전략적 경쟁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사, 집착, 전략, 모순의 산물입니다.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가올 세상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럼프와 시진핑, 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인물들의 전기를 담은 스페셜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갈등을 정확히 깊이 있게 명확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은 조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조약에 서명하는 사람의 야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이 권력을 갖기 훨씬 전부터 품고 있었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이 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레토릭은 논리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능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본능이란 때로는 파괴의 무기, 때로는 조작의 도구이며 종종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가 캐나다를 향해 미국을 보이콧하고 있다거나 전략산업의 관세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비난할 때 그 말은 캐나다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청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의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는 미국 시장의 통합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말할 때 그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편리한 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만든 순간 공격도 협박도 심지어 역사를 재작성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현실의 평행 버전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나라 전체가 악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면 말이죠.
사실 이 긴장은 사람들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연결까지 침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소상공인들은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비공식적 보이콧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플로리다로 휴가 가던 가족들도 이젠 망설입니다. 미국산 제품만 취급하던 매장들도 이젠 재고를 재평가합니다.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적 방어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의회도 외교 협상도 아닙니다. 이건 이웃 간의 대화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옆집 미국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 하는 의심의 눈빛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트럼프는 바로 이걸 원했던 것 아닐까요? 세상 모든 것을 전쟁터로 바꿔버림으로써 그는 모두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캐나다는 강경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고립을 택하게 됩니다. 세계는 이제 전통적인 외교의 시대가 무너졌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트럼프는 잃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얻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왜 계속 이 게임을 하는 걸까? 하지만 이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생산 체계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상품은 국경을 5번 넘나들며 매장에 도착합니다. 온타리오에서 만들어진 부품은 미시간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퀘벡에서 가공된 식품은 펜실베이니아의 슈퍼마켓에 진열됩니다. 캐나다의 전력은 뉴욕의 가정을 밝힙니다. 이걸 끊는다는 건 마취도 없이 장기 분리 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젠 이성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권력에 취한 광기에 대처하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동안 트럼프는 이미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굴욕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누가 무역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차례인가? 역사적으로 미국에 충성해온 캐나다조차 이렇게 당한다면 다른 나라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불확실한 분위기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뒷배경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안정의 안식처로 여겼던 기업들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물류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제도적 불안정성, 대통령의 직접적 위협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전엔 위기 국가에만 쓰던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혹시 미국이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건 아닐까요? 미국과의 깊은 협력 관계를 경험했던 나이든 세대에겐 이 모든 게 충격입니다. 예전에는 신뢰로 서명된 조약들, 서로 칭찬을 주고받던 대통령들, 함께 성장하던 경제들, 그 모든 것이 이젠 먼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남은 건 끊임없는 소음뿐입니다. 무너질 듯한 불안감이 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 국민의 침묵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캐나다 국기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국산 제품 장려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경제 독립과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칼럼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분위기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베테랑 외교관들의 행동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인물들이 이제는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조롱하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조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상황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울림을 준다면 이 상황이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존엄의 문제라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대화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총리가 워싱턴에서 예정된 비공식 무역회담 참석을 조용히 취소한 아침,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식 입장도 없었고 언론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퍼진 순간 공기 속엔 미묘한 변화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시도 자존심 상한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테이블을 뒤엎는 상대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행동이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정은 헤드라인이 터지기 전까지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 움직임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재편성이 진행 중이라는 걸요. 장관급 회의는 이전만큼 자주 열리지 않고 뉴욕 외교팀은 좀 더 절제된 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총리 직속 참모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내부 보고서에는 이제 한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탈 또는 탈동조화. 급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환. 되돌릴 수 없는 이동. 마치 더 이상 의미 없는 오래된 우정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는 것처럼 갈등이 없어도 남는 건 거리감, 불일치. 그리고 일방적인 헌신에 대한 피로감 뿐입니다. 혹시 당신도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에 묶여 있었던 적 있나요? 당신은 늘 설명해야 했고 상대는 거의 듣지 않았던 결혼, 온 힘을 다했지만 순식간에 버려졌던 직장, 상대의 규칙에만 맞추며 겨우 유지되던 우정. 아마도 이 비유가 지금 캐나다가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를 가장 솔직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일 겁니다. 이건 단지 정치나 무역, 지정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소진입니다. 그건 분노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균형을 지키려 애썼지만 상대가 계속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스스로 설명을 멈추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캐나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파트너들과의 협약 체결, 전략 레이더 밖에 있던 국가들과의 대화 재개,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결정, 서아프리카에 새로운 무역 사절단을 설치하는 것. 그 지역은 이전까지 캐나다 외교 지도에서 비중이 낮게 평가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역량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대안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작고 불안정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어떨까요? 자신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는 쪽은 미국은 여전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충성이 영원한 의무라도 되는 양, 손가락을 튕기기만 하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깨져버린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서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는 복구에 시간이 걸립니다. 가능하다면요. 문제는 자신이 필수적이라고 믿는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는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 하지만 만약 떠날 수 있다면요. 만약 캐나다가 더 이상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요.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늘 미국의 위성처럼 여겨온 시선에겐 더욱 그렇겠죠. 지리적, 감정적 확장판이라는 인식에 묶여 있다면 그 변화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들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관세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공식 발언들은 예전만큼 급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조심스러운 톤을 유지해 오던 캐나다 언론조차 이제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대, 강요, 단절. 이런 단어들이 공적 언어로 등장한다는 건 이미 인식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바뀌면 결정도 따라 바뀝니다. 처음엔 거의 보이지 않게, 그러다 점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 이 순간 캐나다의 가장 큰 적은 백악관이 아니라 바로 캐나다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큰 결정은 편안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한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계에 도달한 듯합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이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으로 홀로 실패하는 것이 모욕 속에서 함께 이기는 것보다 낫다는 자각으로 앞으로 몇 달간 이 변화는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손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보다 쉬웠던 시절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율성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는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듯합니다. 처음엔 단편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곧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와이너리들은 캘리포니아산 와인 라벨을 진열대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의 스포츠 용품점들은 미국산 운동화 재고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토바의 농업협동조합은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공급업체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닙니다. 지침 때문입니다. 존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계속해서 허위 정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무역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제 요원을 침투시키고 있다.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5명이 동일하게 이 표현을 확인했습니다. 경제 요원, Economic Agents. 트럼프는 늘 그랬습니다.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는 암시만 던지면 됩니다. 그 순간의 편집증에 어울리는 암시, 그리고 그 말이 기업가들 사이에서 퍼질 때 즉각적인 파괴는 아니지만 피해는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캐나다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내부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오타와 대표단과 회의를 하던 임원들이 이제는 일정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과거에는 캐나다 인프라 채권을 사들였던 미국 투자 펀드들은 이제 자금을 아시아 프로젝트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캐나다는 제재도 하지 않았고 봉쇄도 없었고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배신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히려 더 깊고 미묘한 곳에 있습니다. 그건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 상상 속에서 차지했던 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거의 유순하게 묘사되는 존재. 미국에게 캐나다는 마치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이는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조용히 웃고 의견은 말하지 않는 존재. 그런 캐나다가 일어서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통제가 사라집니다. 2025년 캐나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국가 간 분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존중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말라 했지만 말하고 뒤로 물러서라 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반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연초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항공 박람회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호주가 참여한 비공개 고위급 회의에서 캐나다 대표단이 제외되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좌석 부족. 하지만 진짜 이유는 워싱턴의 직접적인 압박. 캐나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된 임시 회의실을 만들고 공식 일정 밖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 사흘 만에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싱가포르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애초에 협상 계획이 없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귀국 후 외교부 장관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문을 닫으면 우리는 창을 엽니다. 그저 은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외교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한 공립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자라는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가방 속 물건, 옷, 간식의 생산지를 확인하고
캐나다산 제품을 요청하는 편지를 자국 기업에 보내는 것. 이 움직임은 다른 학교들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대학과 커뮤니티 센터로 번졌습니다. 빠르고 개인적인 소비가 당연시되는 시대에 16, 17살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지리적, 윤리적 논리를 갖고 의식 있는 보이콧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국기를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상점을 점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묻고 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어떤 시위보다 강력한 긴장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이콧은 분노에서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해는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도시로, 기관에서 가정으로, 시장 바구니에서 이웃 간의 일요일 대화로. 수십 년 동안 캐나다는 균형, 절제, 친절의 이미지를 키워왔습니다. 말하기 전에 듣고 반응하기 전에 협상하며 단절하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는 나라. 이 정체성은 단지 외교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경제, 문화, 세계에서의 위치 전반을 형성해온 틀이었습니다. 편안했고 오랫동안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능이 멈췄습니다. 이 새로운 전환의 불씨는 국회에서도 언론에서도 SNS에서도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타리오와 미국 중서부를 오가던 62살의 트럭 운전사, 전직 군인, 세 자녀를 둔 호라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캐나다 번호판 트럭에만 적용되는 신규 세관 검사 규정 때문에 국경에서 발이 묶인 그는 도로 옆에서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도로를 4,000번도 넘게 넘었어요. 한 번도 허락을 구한 적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철강을 싣고 있다고 의심받았어요.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는 캐나다인입니다. 그 말은 거칠고 절박했으며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나흘 만에 1,200만 건 이상 재생. 하지만 퍼진 것은 영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감정,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깨졌다는 집단적 인식, 그리고 그걸 더 이상 외교나 수식어, 미래 회담의 약속만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자각. 땀에 젖은 채 빨간 트럭 범퍼에 기대선 그 남자의 모습, 그건 도덕적 균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활동가도 이론가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미국과의 공존이 신뢰에 기반한다고 믿어왔던 보통의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상호적이지 않다는 것, 어쩌면 애초부터 상호적이지 않았다는 것. 이 장면은 사회 밑바닥부터 울려 퍼지는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분석가들은 그 의미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국가의 상징적 구조를 타고 번졌습니다. 노조들은 대체 운송 노선을 요구했고 지방정부들은 외국계 기업과의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공정 무역 조항을 폭로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인 것은 민중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도 움직였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총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6주 동안 미국에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의 63%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 직접적인 제재나 공식적인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새로운 요건, 불명확한 심사 기준들이 쌓여 하나의 경제적 포위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선동이 아니라 실행으로 응답했습니다. 산업부는 생산 이전 전략 기금을 앞당겨 출범했고 자동차 산업은 스칸디나비아와 동남아시아의 신규 파트너 탐색에 초록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노선과 연결되지 않은 태평양 수출 철도 인프라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화려한 연설도 없이 청중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큽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캐나다는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이제는 부속물이 아니라 주체로서.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건 아닐까? 너무 무모한 건 아닐까? 잃을 게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굴복하면 한 나라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캐나다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지금은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위니펙에선 농민들이 인도 스타트업과 협력해 새로운 유통망을 실험하고 있고, 헬리팩스 항구는 미국 동부 해안으로 수출하던 구조에서 남아프리카와 호주로 향하는 화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옐로나이프의 원주민 광업협동조합은 미국 기업 3곳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노르웨이 국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아직 대규모 전환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조각을 합치면 분명해집니다. 한 나라가 한 시대의 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불안정한 이웃의 기분에 운명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세계를 하나의 연극 무대로 설명합니다. 모든 등장인물은 그가 쓴 대본을 따라야 한다는 듯이. 하지만 캐나다는 그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연극은 관객의 일부와 존재의 정당성을 함께 잃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자신을 과거 궤도로 되돌리려는 힘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불편한 진실보다 크다고 믿는 내부의 목소리들도 견뎌내야 합니다. 한때 미국의 안정성에 의존해 구축되었던 산업 전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직선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스스로의 눈을 마주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진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모든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입장 표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입장은 결과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결과들은 위에서 혹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하는 것,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무엇보다도 스스로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뉴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인간의 톱니바퀴들, 권력을 쥐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권력을 형성하는 얼굴들을 보아야 합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와 시진핑, 겉모습도 인생 경로도 극과 극이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집착, 자신의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야기까지 자기 대본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망. 바로 그래서 저희는 단 하나뿐인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모음이 아닌 말 뒤에 숨어있는 힘들을 밝혀내는 작업. 이 책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결정하고 미래를 두고 겨루는 이 인물들의 생애를 따라갑니다. 정치적, 문화적 성장 배경에서부터 그들을 떠받치는 동맹의 이면, 그리고 그들의 상처와 진짜 의도를 숨기는 언어의 사용까지. 왜냐하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세상을 재구성하는 인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북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읽기일 수 있지만 필수적인 읽기입니다. 단순한 해석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 불완전한 확신보다는 복잡한 진실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께,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 불편함, 의문 혹은 깊은 반대감이라도 불러일으켰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정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비판적 의식을 함께 키우기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은 충돌과 경청과 필요할 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절박한 주제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과 같은 용기로 함께 통과해 나갈 것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